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81쪽입니다. 자, 이 81쪽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우리 법 제30조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문이 지금 현재 그 교재 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읽을 기회가 없으니까 바로 수업을 들어가는데, 자, 우리 법 30조에요.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30조 제1항에서는 개업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고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30조 1항 조문입니다. 다음에 30조 제2항에서는 개업공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사무소 제공했다가 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법 30조 1항과 제2항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에 만약에 규정이 없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민법에 따라 이때는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민법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거든요. 750조에. 그래서 그에 따라 책임을 져도 돼요. 되는데 왜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을까? 그 이유는 거래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는 우리 그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설정기관이 있죠. 보증기관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 따라 책임을 지음으로써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개 행위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는 우리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업공사는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보다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법적인 지위였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그 우리 교재 표로 민법, 일반법, 공사특별법 이렇게 설명해놨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행위를 함에서 손해 입혔다. 그럼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을 먼저 진다. 그래,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대전제는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법에 따른 책임입니다. 그럼 중개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본강의 들어갔을 때, 지금은 이제 기초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개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츰 그 판례들을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부분을 대단히 넓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행위 개념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용어의 정의에서 말한 중개행위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행위였어요. 이게 중개행위였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개행위는 용어의 정의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해서 뭐 경매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중개행위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은 이제 후일 더 연습을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입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의라는 것은 우리 민법 시간에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민법은 참 어려운 말 쓰기 좋아하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고의는 일부러 했다는 얘기죠?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실입니다. 과실은 우리 민법 시간에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기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이를 모르는 시민 상태. 이렇게 이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러 했거나 실수를 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칭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귀책사유라고 불러요. 귀책사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귀책사유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을 우리는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30조 1항은요. 개업공사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무소 제공했다 손해 입혔다. 그러면 이 경우는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무소 제공을 한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무소 제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업공사 A의 사무소인데 이 A의 사무소에서 갑과 을 간의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소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이 개공 A가 사무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들이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A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 당초에는 요거 사무소 제공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취지는 이 다른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사무소 제공해갖고 여기서 이제 거래를 시키게 해줬습니다. 그럼 이자는 사고가 나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제공 이 개공 A가 네가 책임을 져라.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무소를 제공했으니까 중개사무소에 거래했다는 신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럼 이자는 고의과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을 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의 범주는 지금 현재는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자들로 모두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개공도 포함이고 무등록업자 당연히 포함이고 그래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자들이 이렇게 중개를 했다가 이 사무소를 제공했어요. 당사자가 손해있게 되면 개공 A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 30조 1항과 2항에서 계속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우리 법에 따른 책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를 입었답니다. 그럼 실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뭐라 해요? 이걸 위자료라고 부르는 거죠. 정신적 손해배상금이 위자료입니다. 바로. 그러면 정신적 손해가 당사자에게 발생됐대요. 개공의 중개로 말미암아 아주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뭐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결국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아니죠. 그럼 우리 법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 분야에 민법이 보충조로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민법에 따라 이걸 청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공사는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책임의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 하나의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고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 불법행위 규정, 즉 750조 불법행위 그 시효 규정을 준용하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에요. 불법행위 시점, 중개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내에 이제 행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인데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기본 규정인데 자, 여기서 잠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요, 여기서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우리 법이 직접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이 아닙니다. 아닌 제3자에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은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제3자한테는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잘 묻네요. 그래서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보조원은요, 중개보조원뿐만 아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제 소공사도 포함되는 걸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는데 돈 없다 오리발 확 내밀지 않습니까? 그럼 의뢰인이 피해 입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을 우리 기업공사에게 설정하도록 했죠. 보증을 세우란 얘기예요. 이걸 이제 업무 보증이라고 하고요. 보증 설정 제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증 설정은 기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이게 바로 보증이에요. 그럼 보증 설정은 의무겠습니까? 선택이겠습니까? 당연히 의무죠. 그래서 보증 설정 의무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보증 설정 제도가 82쪽의 맨 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표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자, 그 83쪽에 동그라미 2번 보증 설정 신고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증 설정 제도가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보증 설정 시기입니다. 보증 설정의 시기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에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하여 이제 신고까지 모두 마친다. 다만 분사함소는 설치 신고 전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한다. 설정의 방법도 이미 말씀드렸죠. 보증 설정의 방법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가 있다겠습니다. 이 공제 가입을 하거나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은 공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이때 이 공제는 우체국공제, 농협공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공제는 모두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설정하는 게 인정이 되고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정 금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설정 금액은 법인입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이죠. 분사함소잖아요. 그럼 분사함소를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합니다.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2억 원 설정하고요. 그럼 이 법인이 분사함소를 둔다. 그럼 둘 때마다 1억씩 여기 계속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럼 법인은 보증을 사실상 하나로 끊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함소를 3개소를 두고 있다. 이 부분의 최소 보증금액 얼마 돼야 돼요? 5억 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2억에 분사함 3개소니까 3억을 추가합니다. 이거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 중에 한 곳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이 법인은 5억 갖고 지급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법인은 하나로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다음,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예요.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는 공인인사인 기업공사나 중개인이죠. 즉 개인입니다. 그럼 개인인 기업공사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 줘야 되죠. 1억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 중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지역농협이죠? 대표자 주자가 바로 지역농협인데 이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여기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지역농협은 많이 봐줬죠? 왜 봐줬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옛날에 농지가 싸가지고 뭐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 어디 1,000만 원이 요즘 돈입니까? 이게 한 평도 못 사겠다. 농지. 자, 그래서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지역농협은 설정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역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보증 설정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증 내줘요. 그래서 등록은 필요 없지만 보증은 설정 꼭 해야 된다. 특수법인도 이건 예외가 없어요. 보증 설정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의뢰인 보호 규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보증보험에 만약에 1억을 가입한다. 그럼 연간 내야 되는 수수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서울보증보험에 들으면 11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그 서울보증보험은 그래서 11만 원인데 우리 협회에서 그냥 공제 있죠. 공제 가입을 하면 19만 8천 원이에요. 1억 가입했을 때 연간 내는 수수료가 19만 8천 원이죠. 공제 가입은. 이렇게 되고 더군다나 이 공제라는 것은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회 공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협회 회원 가입부터 해야 돼요. 협회 최초 회원가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50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업해가지고 협회 공제로 들어간다. 69만 8천 원이 한 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도 협회를 우리가 밀어주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탁은 현실적으로 1억 원을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이 설정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2배로 올릴 것을 입법 예고를 해놨어요. 현재 이걸 2배로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역농협은 지금 1,000만 원 이상인데 그럼 우리 특수법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특례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3가지가 이제 다 나왔네요. 먼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더라도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고 임원사원 중에 3분의 1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아가 실무교육을 임원이 받을 필요도 없죠.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어요.
두 번째 특례가 우리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요. 분사함수 둘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에 한다는 요건이 있잖아요. 우리 중개법인의 분사함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것을 특수법인한테는 배제했죠.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니까. 이게 두 번째 특례. 다음 세 번째. 우리 특수법인 있잖아요. 이 중에 지역농협은 보증을 1,000만 원 이상으로만 받았어. 이게 세 번째 특례입니다. 이게 고맙게도요. 아주 잘 물어봐요. 아주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지금 교재 83쪽에 보증의 변경과 5번에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 재보증 설정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인데 보증의 변경이라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에 들었다가 공제로 바꿉니다. 공제에 들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꿉니다. 보증의 변경이에요. 또 공제에 들었다가 공탁을 하거나 공탁을 했다가 공제로 바꾸거나 공탁을 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꾸거나 또 보증보험 들었다가 공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리 바꿈하는 게 보증의 변경이다. 어떻게 하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8일서부터 다음해 12월 8일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에. 근데 이분이 6월 8일 날 협회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제로 바꾸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보증보험을 해지를 하고 공제에 가입하여 변경신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증보험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공제에 가입을 해요. 다른 보증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에 등록과청에 변경신고를 마치고 이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업공사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재설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하면 됩니다.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공제 만료가 12월 8일 날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인데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납부일이 빨간 날이에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납부해도 체납이 아니죠. 근데 보증은 기간 만료가 됐는데 다음날 설정했다. 이건 체납입니다.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만료일이 빨간 날이었잖아요. 그럼 그 전 까만 날에 다시 설정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만료된 개업공사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 말만 나오면 돼요. 보증을 다시 설정을 신고한다. 물론 공탁은 기간 만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증보험 공제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한다. 그리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을 다 봤어요. 자, 그럼 넘어가실까요? 손해배상금의 지급. 이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공탁금 회수 제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의 회수 제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재 앞쪽으로 지금 있는데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럼 공탁금에 대해서는요. 폐업이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간은 회수를 못 해갑니다. 회수 금지예요. 이건 의뢰인 보조침을 이해할 수 있죠. 의뢰인 보조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근데 공탁으로 설정했는데 폐업한 즉시 이것을 찾아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폐업을 하면서 공탁금을 회수를 해갔어요. 개업공사가. 의뢰인이요. 폐업한 다음에 손해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중개의뢰인이. 그러면 개공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돈 없다 오리발 확 내밀죠? 그러면 의뢰인이 피해 입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을 때는 폐업을 하더라도 3년간은 회수를 못 해갑니다.
상속인이 못 찾아가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3년간 묶어두는 겁니다. 이건 의리인부 주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이런 일이 없죠. 보증보험 공제 들었다가 폐업을 했다. 그러면 손해사실을 폐업 후에 알게 했다 하더라도 보증보험 공제 가서 청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탁금은 회수를 해가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니까 3년간 묶어놓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3년이냐? 우리 앞에서 3년이 나왔죠? 손해배상 청구의 단기시효 3년이죠. 이게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납던 3년이 있기 때문에 3년 내에는 회수를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공탁금에 대해서는 회수제한이 걸어져 있다는 거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의뢰인부 조치였습니다. 그 실무적으로 근데 공탁을 할까요? 안 하겠죠? 소위 부동산을 한 사람이 1억을 3년 동안 묶어놓는다.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이걸 잘 굴려갖고 사기를 잘 치면 이게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누가 알아,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 한 사람들이 이걸 예치해 놓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공탁금 이거 실무적으로 잘 안 쓰이는 제도고 차라리 방석을 만들어 쓰고 맙니다. 방석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설명 및 교부에 관한 의무인데 중개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보증에 대하여 설명해 줘야 돼요. 중개위원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되고 그 사본도 모두 교부해 줘야 돼요. 쌍방 모두에. 그러니까 쌍방 모두한테 보증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쌍방 모두에게 그 증서 사본도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증서는 이제 전사문서로 교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개 완성이 됐을 때 보장기관 어디에 들어갔다? 보장기간 언제까지 들어갔다? 보장금액 얼마가 들어갔다? 설명을 하고 사본도 모두 교부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중개 많잖아요. 그럼 공동중개기관은 어떻게 교부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 을의 개공은 B였습니다.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거죠. 그러면 A는 자신의 을인한테 당연히 줘야 되죠. 보증서. 을한테는 안 줘도 되느냐?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사고 나면요. 이자도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을한테. 그러니까 줘야죠. 또 B 역시 자신의 을인 을한테 줘야 되고요. 갑한테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공동중개 시에는요. 관여개공 보증서 다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손님들은 보증서가 2장씩이에요. 공동중개 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부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 완성이 됐을 때 중개 완성이 언제라겠습니까? 계약 체결이었어요, 잔금이었어요? 계약 체결이었죠. 이게 중개 완성이에요. 이때 이제 손님한테 설명을 하고 사본도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개 완성됐을 때 쌍방교부서면 있죠. 우리가 지금 기초과정이지만 완성 시 쌍방교부서면 다 나왔어요. 3가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하고 한 분은 보관해야 되죠. 몇 년? 5년. 계약서는 5년이에요. 다음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해야 되죠. 그리고 한 분 보관해야 돼요. 몇 년? 3년 보관해야 됩니다. 3번째, 중개 완성되면 보증관계에 대해 쌍방 설명하고 쌍방 모두에게 보증서도 교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개 완성되면요. 쌍방 교부서면 3가지 서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가 언제나 완세트로 나가야 돼요. 언제나 이 3가지 서면은 언제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우리가 그 실무하면서 말이에요. 보증관계에 대해 설명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설명을 할 때 손님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뭘 해야 되냐면 그 보장 기관, 보장 금액, 보장 기간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쌍방모두에서 보증서를 주는데 이 개공이 아주 고지식한 개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브리핑하는 거예요. 계약서 도장을 꽝 찍고 났어요. 손님한테 이제 설명을 하죠. 공제증서 이렇게 주면서 이게 지금 이 계약이 잘못되면 제가 손해배상 책임을 손님한테 지게 되는데 제가 이거 손해배상 안 해주고 도망가면 이 공제증서가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고 얼마 들어갔고 언제까지 들어가 있다. 그럼 손님이 엄청 불안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FM대로 하는 건 좋은데 손님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꼭 생각을 해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은 뭐 이제 보여주면서 지시 이제 주면서 교부를 하면서 이게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교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계약서, 설명서, 보증관계증서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현재 파일링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개업하면 어느 정도 떨리냐면요, 거기 파일링 해갖고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처음 개업했고 계약서를 처음 쓴대, 처음.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이제 파일링 해갖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아시죠? 그랬고 이 파일이 있는데 거기 유리가 아니고 그 비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약서 이렇게 넣고 확인 설명서 넣고 그다음에 보증관계증서 넣고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이제 서비스로 주는데 이걸 넣어서 주거든. 비닐에다 끼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는데, 아니 이 개공 있잖아요. 아무리 처음이지만 계약서를 넣는데 이거 떨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얼른 뺏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착착착 넣고 이렇게 줬죠.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떨려요. 이게 잔금 칠 때까지는 발 뻗고 못 잡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증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 있고요. 사본도 모두 교부한다. 이제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죠. 이분이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해줬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보증기관에 가서 받아라. 합의를 써줬어요. 그럼 이걸 지출하면 돼요. 그럼 합의 안 해주면 개업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후의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판결서 요 사본을 제출하면 돼요. 그럼 요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기관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죠. 그럼 보증기관이 지급했지 않습니까? 지급을 하면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우리 개업공사에게 다시 청구한다 안 한다? 청구한다.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들으시면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서울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늬만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과 같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물어주고 보험료 할증만 될 뿐이지 물어준 금액을 다시 내놓아가지는 않죠. 그건 순수한 보험이에요. 근데 서울보증보험 있잖아요. 이건 무늬만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은 보증만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도 마찬가지죠. 보증을 서준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했다면 그대로 우리 개공한테 다시 청구가 들어오죠. 이걸 민법상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증기관을 보증을 서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빚을 갚았다면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탁은 물론 구상에 문제가 없어요. 공탁은 지 돈 빼준 거니까 구상할 일이 없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구상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 협회도 보면은요, 보증보험은 그러니까 얄짤 없이 구상 다 들어옵니다. 100% 이제 배상을 하면 보증보험 구상 다 들어오고, 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 단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회는 이제 고의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구상 들어옵니다. 협회도. 그러니까 고의 사고는 사기쳤다는 얘기고, 중과실 사고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서류 미확인 사고는 무조건 중과실 사고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서류 다 확인했고 우리가 개업공사 할 일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과실사고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협회니까 협상이 조금 가능합니다. 이게 협회 공제 실적을 보면요, 구상률이 한 30-40%밖에 안 돼요. 구상률이. 회수한 금액이, 그러니까 배상한 금액이 100억이었다면 회수한 금액이 한 30억, 40억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증기관이 이렇게 배상을 하면 구상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중개인이 손해배상하게 되면 새로운 손해 발생에 대비해서 15일입니다. 15일 내에 우리 개업공사는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원을 해요. 이걸 보전이라고 그래요.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그랬어요. 며칠 내 하라고요? 15일입니다. 15일 내에 재가입 보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제 1억을 들었다가 의뢰인에게 6천만 원을 손해배상을 했어요. 공제에서 빼줬습니다. 그러면 15일 내 재가입 보전해 줘야 되죠. 그럼 공제로 다시 들어간다면 1억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배상한 금액인 6천만 원만 더 들어가면 될까요? 6천만 원이 아니에요. 전액을 다시 가입해야 돼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상을 한 푼이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제나 보증보험은 전액 1억을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재가입이고, 그럼 공탁이었다. 그럼 공탁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해놨다가 6천만 원을 빼줬어요. 그러면 지금 4천이 남았죠. 그럼 이때는 공탁을 다시 한다면 부족한 금액만 채워넣으면 돼요. 그래서 6천만 원을 이제 부족하니까 다시 보전을 해주면 됩니다. 며칠 내? 15일 내. 15일은 우리 공인인사법 쪽에서 딱 2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일이 다 나왔는데 어쨌든 15일 내 재가입 보전한다. 그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아주 이것도 잘 묻고 있죠. 자, 그래서 보증 설정 제도까지 다 살펴봤네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뭐 교재 조금 미진한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뭐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충분히 뭐 공탁 회수라든가 보증 설명 이런 것들은 다 나올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거는 예치 권고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제도가 우리 법 31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거든요. 이게 뭔 제도냐면 이거예요. 갑과 을 간의 거래를 우리 개업공사 A가 소개했습니다.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라는 게 통상 장시간에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이 깨졌어요.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계약의 정산 관계가 발생하겠죠. 이자는 몰수할 거 몰수하고 돌려줄 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또 이자가 남의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사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계약 해지에 대비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제3자 또는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예치를 해놓는 거죠. 이거 예치를 해놨다가 이런 사태 벌어지면 바로 정산하고 끝내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예치 권고 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래 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 제도임을 알 수 있고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에스크로우 제도, 이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어요. 이걸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 규정으로 이해되는데, 에스크로우는 이제 다의적인 의미를 조금 띠고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계약 이행 대행 제도라 볼 수 있어요. 이행을 에스크로업자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미국에서 이 개업공사가 에스크로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에스크로업자가 대금을 다 받아요. 받고요. 등기 서류도 에스크로업자 다 받습니다. 그리고 권리증 나가면서 대금이 딱 지급되는 거예요. 사기도 예방할 수 있죠.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선진적인 제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고 이것을 들여오기엔 하나의 발판 규정으로 일단 이해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도의 취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84쪽에 그 제목 밑에 양괄호 1번 이걸 읽어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게 우리 법 31조 제1항 조문인데,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끊어보시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끊어보시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것을 계약금 등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여기서 끊어보시고, 개업공사를 포함한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여기서 끊어보시고,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여기서 끊어보시고,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그럼 제도의 취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치 권고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계약금 등을 예치해라 하고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개공의 의무가 아니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의무편을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의무가 아닌데 왜 이걸 의무편에 넣었을까? 달리 넣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30조 손해배상, 31조 계약금 등의 반환점의 이행보장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교재가 이제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예치 대상이 되는 건 계약금, 중도금 당연히 가능하고요. 잔금도 예치할 수 있어요. 잔금을 예치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명문으로 이제 해결했는데, 당연히 잔금 예치할 수 있죠. 잔금 치른 다음에 등기 서류 교부를 6개월 뒤에 하기로, 한 달 뒤에 하기로 했다. 그럼 사고에 대비해서 예치해 놓을 수 있죠.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것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예치 명의자. 그럼 누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냐 문제인데,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령을 봤더니 6명이 더 있어요.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이 공제사업자는 협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 신탁업자는 부동산의 유가증권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회사인데, 요즘 부동산 신탁 엄청 많죠. 여러 가지 신탁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명의로, 채신관세는 우체국이죠. 우체국의 명의로, 전문회사, 계약, 이행, 대행 전문회사죠, 이게.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이 명의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7명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외의자는 안 돼요. 그래서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당사자 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없어요. 또 소공의 명의로 예치하라, 중개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하라. 이건 안 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디다 예치할 수 있느냐? 예치기관인데 이것은 돈이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고요. 다음에 공제사업자, 우리 협회라고 그랬죠? 다음에 부동산 유가증권을 맡아서 관리하는 신탁업자, 얘도 예치할 수 있고요. 등이 들어가 있어요. 등. 그러니까 금융업무 하는 자들은 예치기관에 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채신관사라든가 보험회사 이런 데들은 이제 금융업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사는요,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은행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할 수 있어요.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 명의로 공제사업자에 예치할 수 있어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언제까지 예치할 수 있느냐?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예요. 그래서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를 해놓을 수 있고요. 자유롭게 이제 조정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주요 골자를 봤는데, 자, 우리 법은 개업공사를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는 것 같습니까? 개공을? 안 믿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 그러면 우리 법은 개공을 안 믿기 때문에 이제 개공께서는 의무를 부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개공은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개공 의무로 예치할 때 개공은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 맺어야 됩니다. 이 거래 안전 약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치 수수료 얼마로 할 거며 인출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미리 당사자와 정하라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개업공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 관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시면요, 중개사무소 운영 경비통장을 만들 거거든요. 따로 만들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 경비통장으로 중개보수도 받고 모든 거래를 이제 그걸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운영 경비통장에다가 계약금 등을 섞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분리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얘기고, 개공의 명의로 예치를 했지만 거래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어요. 나아가서 이거 떼먹고 도망갈까봐 보증까지 설정해야 돼요.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으로 보증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증서사본도 교부를 해주라고 했죠. 얼마나 못 믿는지 아시겠죠? 뒤로워서 예치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때만 이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보증 같은 거 설정하자면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꽤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보증 같은 거 설정하면 이제 돈 들어가니까 이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놨죠. 그럼 이 제도 자체가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였죠. 계약 파기됐을 때 계약금 등을 바로 돌려주고 끝내자, 이런 제도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이른바 이걸 실비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죠, 이거를.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이 제도 자체가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취득 의뢰인에게 일단 감만 잡아두시고, 자, 그럼 이 제도는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 잘 안 씁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와 잘 안 맞아요. 그럼 뭔 얘기냐면 갑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고 또 투자하고 있죠, 다른 데다. 그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또는 개공한테 이체해 놓는다는 거는 우리 실태와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이 제도가 사고를 대비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자가 미리 수령을 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 수령제예요. 그래서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 즉 매도인이나 임대인이죠. 이들은 보증서를 끊어옵니다.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갖고 자기가 찾아가는 금액을 끊어와요. 그럼 이 보증서 의미는 그거죠. 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는데 이거 정산을 안 해주면 내가 도망가 버리면 이 보증서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제 등이 됐을 때 계약금 등을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죠. 이러한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한테 주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수령제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잘 안 쓰이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였는데,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요, 조건부 거래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그 특약을 걸 거 아닙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못 받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면 매도인은 즉시 이 받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야 된다.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농지증을 못 받으면 이 거래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이때 즉시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특약을 걸고 하는데, 이런 조건부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 쪽에서 뺀돌하게 생긴 거예요. 안 돌려주고. 그러면 이때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예치를 해놓으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토지 거래가 받을 때까지, 농지증 받을 때까지는 제가 잠깐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저를 믿으시죠? 그래갖고 이제 보관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매도인이 싫어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물론 개공이 자신의 면에 취하면 이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걸리면 업무정지거든요. 부증 설정 같은 거 안 하면. 안 걸리면 되잖아요. 안 걸리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 실무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낯선 제도지만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86쪽으로 가면 중개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커피 한 잔 먹고 하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